2025년 6월 15일 오전 9시 런던 남부 킹스데일 재단 학교 강당. 35개국이 참여한 문화의 날 행사에서 기록된 수치 하나가 교육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부스 방문자 123명. 전체 학생 325명 중 38%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전년도 1등이었던 프랑스 부스 78명, 이탈리아 부스 62명과 비교하면 무려 57% 증가한 기록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준비된 김밥 250개가 행사 시작 30분 만에 완판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2년간 영국과 유럽 지역의 한국 문화 확산 현상을 연구해온 문화교류 전문가입니다. 런던 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문화인류학 박사 과정을 마쳤고, 현재는 영국 한국문화원과 협력하며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주목하게 된 계기는 2024년 말 발표된 통계 자료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전역 초등학교에서 보고된 한국 문화 관련 행사가 전년 대비 232% 증가했다는 수치를 확인한 순간 저는 현장으로 직접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킹스데일 재단 학교는 런던 남부 캠버웰 지역에 위치한 공립초등학교입니다. 재학생 325명 중 62%가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폴란드, 인도, 파키스탄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생활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매년 6월 중순이면 문화의 날 행사가 열리는데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뿌리를 소개하고 친구들의 문화를 배우는 이 행사는 학교의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6월 15일 오전 8시 30분, 행사 시작 30분 전에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강당에는 35개 나라의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각국의 국기가 천장에 걸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전통 의상과 음식 샘플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자메이카 부스에서는 레게 음악이 흘러나왔고, 이탈리아 부스에서는 피자 만들기 시연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인도 부스는 화려한 사리 의상과 카레 향으로 이미 주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강당 한쪽 구석, 가장 작은 부스였습니다. 테이블 2개와 의자 4개, 그리고 손으로 쓴 대한민국이라는 팻말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부스들이 화려한 장식과 전문 장비로 무장한 것과 달리 이곳은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 특별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밥 250개가 일회용 접시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고, 그 옆으로 한복을 입은 8살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빨간색과 노란색이 조화를 이룬 색동저고리에 흰색 바지, 그리고 검은색 복권까지 갖춘 전통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를 꺼내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12년간 관찰한 결과 문화 행사에서 성공하는 부스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각적 차별성, 음식의 접근성, 그리고 이야기의 진정성. 이 3가지가 갖춰졌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부스를 준비한 가족에게 다가가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영국에 거주한 지 6년째라고 했습니다. 김밥 250개는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직접 만들었고, 한복은 한국에서 특별히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준비하셨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길 바랐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우리 문화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부스가 단순한 행사 참여를 넘어선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2025년 3월 20일 영국 한국문화원이 발표한 보도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올해 영국 전역에서 코리아데이를 10차례 개최한다는 계획, 그리고 지난해 대비 참여 학교 수가 3배 증가했다는 통계. 이 모든 수치가 바로 이 작은 부스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 정각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급별로 강당에 입장하기 시작했고, 저는 체계적인 관찰을 위해 3가지 측정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각 부스별 체류 시간. 둘째, 재방문율. 셋째, 학부모 문의 횟수.
이 세 가지 수치만 정확히 측정하면 어떤 부스가 진짜 성공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꺼내 들고 한국 부스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 10분 동안 한국 부스를 방문한 학생은 단 3명이었습니다. 다른 부스들이 화려한 장식과 큰 소리로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동안 한국 부스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오전 9시 10분, 방문자 3명, 평균 체류 시간 52초. 이 수치만 보면 성공적인 부스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 15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학생이 김밥을 먹고 친구들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이 작은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오전 9시 15분, 첫 번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학생이 한국 부스 앞을 지나가다 김밥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아이는 김밥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지더니 옆에 있던 친구를 잡아 끌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 빨리 와봐. 아이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즉시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전 9시 20분, 한국 부스 앞에는 7명의 학생이 모여들었습니다. 첫 번째 여학생이 친구들에게 김밥을 권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수시가 아니래. 김밥이라는 거래. 아이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7명 중 6명이 김밥을 먹은 뒤 웃음을 지었고, 한 명은 두 번째 김밥을 요청했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은 2분 43초로 늘어났습니다. 오전 9시 30분, 제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부스 앞에 줄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5명의 학생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서 있었고, 그 뒤로도 계속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부스들의 상황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자메이카 부스는 8명, 이탈리아 부스는 11명, 인도 부스는 9명 정도가 방문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부스만 유독 많은 학생들이 몰린 것입니다. 저는 이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음식의 형태였습니다. 김밥은 한 입 크기로 잘라져 있어서 아이들이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피자나 카레처럼 접시가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 손으로 집어서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맛의 균형이었습니다. 김밥 속에는 단무지의 단맛, 당근의 아삭함, 시금치의 부드러움, 그리고 참기름의 고소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매운맛이나 강한 향이 없어서 처음 먹는 아이들도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 45분, 저는 본격적인 데이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스톱워치로 각 학생의 체류 시간을 측정하고 재방문 여부를 체크했습니다. 한국 부스를 방문한 학생 중 63%가 김밥을 먹은 뒤 다시 한복을 구경하거나 질문을 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는 다른 부스의 재방문율 평균 28%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굵은 글씨로 기록했습니다. 재방문율 63%. 음식이 시각적 호기심으로 연결됨. 한 남학생이 김밥을 먹으며 한복 입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옷 어디서 샀어? 그 한복 입은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거야. 우리 전통 옷이야. 남학생은 색동저고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색깔이 많아? 아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각 색깔마다 의미가 있대. 빨강은 행복, 노랑은 건강이래. 저는 이 대화를 듣고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음식이 대화의 물꼬를 텄고 그 대화가 자연스럽게 문화이해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저는 중간 집계를 해봤습니다. 1시간 동안 한국 부스를 방문한 학생은 총 68명이었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은 4분 37초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부스의 2분 18초, 인도 부스의 1분 54초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저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분석했습니다. 다른 부스들은 음식과 의상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피자를 먹는 곳과 이탈리아 전통 의상을 보는 곳이 따로였고, 카레를 맛보는 곳과 사리를 구경하는 곳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부스는 달랐습니다. 김밥을 먹으면서 바로 앞에 한복 입은 아이를 볼 수 있었고,
질문을 하면 즉시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 의상, 그리고 사람이 하나의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전 10시 15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부모 한 분이 한국 부스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분은 김밥을 먹은 딸을 데리고 와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리 딸이 집에서도 만들고 싶대요. 한복 입은 아이의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렵지 않아요. 밥에 참기름 넣고 좋아하는 재료 넣으면 돼요.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문화는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강의나 설명이 아니라 맛과 대화와 공감을 통해서요. 오전 10시 30분, 저는 김밥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습니다. 250개 중 173개가 이미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행사 시작 1시간 30분 만에 70% 가까이 나간 것입니다. 이 속도라면 정오 전에 모두 소진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다른 부스들의 음식 소진 상황도 체크했습니다. 이탈리아 부스의 피자는 40%, 인도 부스의 사모사는 55%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핵심 질문을 적었습니다. 왜 김밥만 이렇게 빨리 소진되는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재방문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먹어본 학생들이 친구를 데리고 다시 왔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를 불렀습니다. 소문이 소문을 낳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이럴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홍보 수단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국 부스를 방문한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김밥 하나를 집어들고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내년에도 꼭 참여해주세요. 한복 입은 아이의 어머니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한 장면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현상 뒤에는 어떤 구조적 요인이 숨어 있을까요? 단순히 음식이 맛있고 의상이 예쁘다는 것만으로 이 모든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전 11시 15분, 저는 본격적인 인터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부스를 방문한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질문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질문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한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둘째, 김밥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셋째, 한국 문화를 어디서 접했나요? 저는 이 3가지 질문만으로도 현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까지 45명의 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32명이 한복이 예쁘다고 답했습니다. 색깔이 화려하다고 답한 학생이 28명, 공주 같다고 답한 학생이 19명이었습니다. 중복 응답을 허용했기 때문에 한 학생이 여러 개의 키워드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 수치들을 정리하며 첫 번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복의 시각적 임팩트가 압도적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김밥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18명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45명 중 40%가 이미 김밥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디서 먹어봤나요? 18명 중 11명이 애니메이션에서 봤다고 답했습니다. 6명은 런던의 한국 식당에서 먹어봤다고 했고 1명은 친구 집에서 먹어봤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특히 애니메이션이라는 답변에 주목했습니다. 11명의 학생들에게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물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작품은 일본 애니메이션 속 한국 관련 장면들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공이 소풍 갈 때 김밥 먹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또 다른 학생은 김밥은 한국 음식이라고 엄마가 알려줬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대답들을 들으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K 콘텐츠가 만든 문화적 토양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한국 문화를 어디서 접했나요? 에 대한 답변은 더욱 다양했습니다. 45명 중 27명이 K-팝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룹을 좋아하는지 물었더니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뉴진스, 세븐틴 등 다양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15명은 유튜브라고 답했고 12명은 넷플릭스 드라마라고 답했습니다. 6명은 학교 친구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수치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 부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영국 아이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인터뷰 데이터를 정리하며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K-팝을 좋아한다고 답한 27명 중 23명이 한복 입은 아이에게 사진을 같이 찍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김밥을 봤다고 답한 11명 중 9명이 2개 이상의 김밥을 먹었습니다. 이 수치는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K 콘텐츠에 대한 사전 노출이 높을수록 한국 부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던 것입니다. 오후 12시 15분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한국 부스로 몰려왔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었는데 모두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한복 입은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너도 K-팝 좋아해? 한복 입은 아이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여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도 좋아해. 우리 같이 사진 찍자. 5명의 아이들이 한복 입은 아이를 둘러싸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문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여학생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복이 예쁘다고 생각하나요? 5명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K-팝 뮤직비디오에서 한복 입은 장면 봤어요. 진짜 예뻤어요. 또 다른 아이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엄마도 한복 예쁘다고 했어요. 색깔이 특별하대요. 저는 이 대화를 녹음하며 생각했습니다. K-팝이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요. 오후 12시 30분 김밥이 마침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250개의 김밥이 행사 시작 3시간 만에 완판된 것입니다. 한복 입은 아이의 어머니가 죄송합니다. 김밥이 다 떨어졌어요 라고 안내판을 걸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한국 부스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밥 때문이 아니라 한복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한복의 색동저고리를 만져보고 복권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한복 입은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복권을 벗겨 아이들에게 씌워주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2020년 3월 20일 발표된 영국 한국문화원 보도자료를 떠올렸습니다. 올해 영국에서 코리아데이를 10차례 개최한다는 계획, 그리고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도자료를 읽을 때만 해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원의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K 콘텐츠의 확산, 그리고 학교들의 개방적인 태도가 만나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1시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도 확인해 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생이.com이라는 한국의 해외 반응 번역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최근 게시물 중 영국 학교에서 한복 입고 갔더니 반응이라는 제목의 글이 보였습니다. 댓글이 235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자랑스럽다. 우리 문화가 이렇게 사랑받다니. 김밥 외교 성공 같은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디시인사이드 한복 갤러리도 확인했습니다. 해외에서 한복 입고 행사 참여한 썰이라는 게시물이 조회수만 4,000회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담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비슷한 경험했어요. 호주 학교에서도 반응 좋았어요.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커뮤니티 반응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킹스데일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일부라는 것을요. 일본의 오채널이라는 온라인 게시판도 흥미로웠습니다. 김밥의 세계화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스레드가 2021년부터 꾸준히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조차 김밥이 다양한 재료로 변형 가능해서 현지화하기 쉽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들을 읽으며 확신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확산은 이제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 구조적 현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15분,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종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자 수, 체류 시간, 재방문율, 인터뷰 응답, 커뮤니티 반응.
모든 수치와 증언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복과 김밥이 통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시각, 맛, 그리고 이야기. 이 세 가지가 K 콘텐츠라는 문화적 토양 위에서 만났을 때 폭발적인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요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그리고 이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후 1시 30분,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펼쳐놓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노트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 인터뷰 녹음 파일들, 그리고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 이 모든 자료가 하나의 명확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 3페이지를 펼치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복과 김밥이 통한 3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시각적 임팩트였습니다. 한복은 서구의 의상체계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의와 하의가 명확히 구분되고 색동이라는 독특한 장식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곡선미를 강조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특히 색동저고리의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보라 5가지 색깔은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45명 중 32명이 한복이 예쁘다고 답한 이유가 바로 이 차별성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전통 의상과 비교해봤습니다. 인도의 사리는 화려했지만 복잡해 보였고, 나이지리아의 전통 의상은 색감이 강렬했지만 아이들이 입기엔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일본의 유카탄은 한복과 비슷한 구조였지만 색깔이 단조로웠습니다. 한복만이 화려하면서도 단순하고 격식 있으면서도 친근한 느낌을 동시에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시각적 차별성 접근 가능한 아름다움 최적의 첫인상. 두 번째 이유는 맛의 접근성이었습니다. 김밥은 형태상 초밥과 비슷해 보였지만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날생선 대신 익힌 재료를 사용해서 처음 먹는 아이들도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단무지의 단맛, 당근의 아삭함, 계란의 부드러움, 시금치의 고소함이 한 입에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참기름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무엇보다 한 입 크기로 잘라져 있어서 먹기 편했습니다. 저는 김밥의 성공 요인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친숙한 형태. 롤 형태의 음식은 이미 영국 아이들에게 익숙한 구조였습니다. 둘째, 균형 잡힌 맛. 너무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아서 누구나 좋아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간편한 섭취. 포크나 나이프 없이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어서 행사장에서 먹기 최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3가지가 김밥을 완벽한 문화교류 음식으로 만들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스토리의 힘이었습니다. 김밥 250개를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손으로 직접 만든 어머니의 정성, 한국에서 특별히 가져온 한복,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한 8살 아이의 용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레시피를 문의할 때 그들이 궁금해한 건 단순히 요리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음식에 담긴 마음, 그 문화를 전하려는 진정성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학부모 문의 건수를 최종 집계했습니다. 총 23건이었습니다. 이 중 16건은 김밥 레시피 문의였고 5건은 한복 구매처 문의였으며 2건은 한국어 학습기관 문의였습니다. 저는 각 문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집에 가서도 계속 김밥 얘기를 해요. 주말에 같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또 다른 학부모는 한복이 정말 우아하네요. 우리 아이 생일 파티 때 입히고 싶은데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 문의들을 분석하며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문의를 한 학부모들은 단순히 제품을 사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녀와 함께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김밥을 같이 만들고 한복을 입어보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 이 모든 활동이 가족 간의 문화교류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문화는 소비가 아니라 경험이다. 오후 2시 15분, 저는 소셜미디어 반응도 확인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올린 게시물을 검색해봤습니다. 킹스데일 학교 문화의 날 해시태그로 검색하자 67개의 게시물이 나왔습니다. 이 중 41개가 한국 부스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한복 입은 아이와 찍은 사진, 김밥을 먹는 영상, 그리고 오늘 한국 문화를 배웠어요 라는 캡션이 달린 게시물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한 게시물에 주목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올린 글이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평소에 편식이 심한데 오늘 한국 김밥을 맛있게 먹더군요. 야채를 이렇게 예쁘게 말아주면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먹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내일 집에서 만들어 볼게요. 이 글에는 좋아요가 238개, 댓글이 56개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문화 교류가 실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학교 교사 3분이 한국 부스로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분이 문화의 날 담당 교사였습니다. 그분은 한복 입은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올해 문화의 날 중 가장 성공적인 부스였어요. 아이들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 다른 교사는 내년에도 꼭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한복 체험 코너도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이 성공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후 3시 행사가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최종 통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부스 총 방문자 123명, 전체 학생의 38%, 평균 체류 시간 4분 37초, 재방문율 41%, 학부모 문의 23건, 소셜미디어 게시물 41개, 교사 긍정 평가 3건. 모든 수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치들을 표로 만들어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15분, 제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복 입은 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강당문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소리쳤습니다. 내일 또 한복 입고 와. 우리 같이 사진 더 찍자. 한복 입은 아이가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어요. 아이가 놀림받을까봐, 우리 문화가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런데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아이가 당당해졌어요. 그리고 저도 우리 문화에 대해 더 자랑스러워졌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단순한 문화 소개가 아니라 한 아이와 한 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다는 것을요.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적었습니다. 문화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순간 그것이 진짜 문화 교류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현상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수집한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노트 5권, 사진 230장, 녹음 파일 18개, 그리고 수많은 숫자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문화는 강요나 선전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진정성과 존중을 통해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것을요. 저는 12년간 문화교류 현장을 관찰하며 수많은 실패 사례를 보았습니다. 거창한 예산을 들여 화려한 부스를 차렸지만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사라진 행사들, 일방적인 설명으로 가득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강연들, 그리고 형식적인 절차만 남긴 교류 프로그램들. 그런 실패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문화를 전시품처럼 다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킹스데일 학교에서 목격한 광경은 달랐습니다. 김밥 250개를 만든 어머니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자신의 문화를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한복을 입은 8살 아이는 문화대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박함과 진정성이 123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분석하며 중요한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성공적인 문화 교류에는 3단계가 있었습니다. 첫째, 호기심. 한복의 화려한 색상이 아이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둘째, 체험. 김밥을 직접 맛보며 낯선 문화가 익숙해졌습니다. 셋째, 공감.
가족의 정성이 담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세 단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문화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오후 8시 저는 다른 학교들의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오버튼 그레인지 학교, 하이엄스 파크 학교, 그리고 브리스톨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학교에서는 한국 학생이 떡볶이를 만들어 가져갔고, 다른 학교에서는 태권도 시연을 했으며,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한글 이름표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례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킹스데일 학교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미 영국 전역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고, 영국 한국문화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었으며, K-팝과 드라마를 통해 문화적 토양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구조적 지원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후 9시 저는 2025년 3월 20일 발표된 영국 한국문화원 보도자료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올해 코리아데이 10차례 개최, 참여 학교수 전년 대비 300% 증가,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이 숫자들이 이제야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행사 횟수가 아니라 123명의 웃음과 23건의 문의와 41개의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이루어진 실체였던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문화교류의 새로운 모델 킹스데일 학교 사례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발견한 3가지 핵심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시각적 차별성, 맛의 접근성, 그리고 스토리의 진정성. 이 3가지가 K 콘텐츠라는 문화적 토양 위에서 만났을 때 문화교류는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쓰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복 입은 아이가 친구들의 환호를 받으며 돌아보던 그 순간. 아이의 얼굴에 번진 자신감과 자부심.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당당해졌어요 라고 말하던 떨리는 목소리. 저는 그 순간이 모든 통계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문화교류의 진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순간에 있었습니다. 오후 10시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개인적인 소회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2년간 문화교류를 연구하며 수많은 이론과 모델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킹스데일 학교에서 배운 것은 그 어떤 이론보다 명확했습니다. 문화는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흐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취재를 하며 제 자신의 편견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 부스를 봤을 때 저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너무 소박하지 않나? 다른 부스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을까?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 소박함이 진정성으로 다가갔고 가족의 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화 교류에서 중요한 건 규모나 화려함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을 담았느냐는 것을요. 오후 11시 저는 내일 만날 다른 학교 담당자들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킹스데일 학교의 사례를 공유하고 성공 요인을 설명하며 다른 학교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메일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화 교류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 어머니가 밤새 만든 김밥 250개, 한 아이가 용기 내어 입은 한복. 그것만으로도 123명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늘 만난 얼굴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밥을 먹고 웃던 아이들, 레시피를 묻던 학부모들, 한복을 입고 자랑스러워하던 8살 아이, 그리고 목소리를 떨며 감사를 전하던 어머니. 이 모든 순간이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문화 교류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저는 오늘 킹스데일 학교에서 중요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문화는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 속에서 교환되는 것입니다. 한복과 김밥이 영국 아이들에게 전해진 것만큼 그들의 열린 마음과 호기심도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환의 순간에 모두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쌓여 큰 흐름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되돌아보며 말할 것입니다. 문화는 이렇게 흐르는 것이었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